네, 이제 심화학습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선호취득 법률의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인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습서는 197쪽입니다. 먼저 근데 이 지문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상황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을과 병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을 소유 토지에 건물 건친축 목적으로 병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병은 시공사예요. 건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은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보통은 건축주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시공사에게 건물을 지어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 법률적으로 도급 계약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을과 병은 시공사, 건설사. 쉽게 얘기를 해서 을은 건축주. 공사를 해주세요. 뭐 주택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상가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 시공사는 자기의 책임하에 이제 건설을 하겠죠. 그럼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자재도 뭐 시멘트 같은 자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 건물이 높게 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갑이 있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예요. 갑과 병이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있어요. 도급 계약이 있었어요. 이 안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병이 엘리베이터 제작사를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 주문 제작을 시킨 겁니다. 누구와? 병과 시공 건설사와 건설사를 할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동산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 자체는 부동산이 아니죠. 동산이에요. 엘리베이터, 부속품이나 모든 것 같아서 이런 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겠죠. 이거 사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쉽게 해서 건설사 병이 갑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서 여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요거는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면 건설사는 갑에게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건설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외상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외상거래를 할 때 뭐라 했냐면 갑이 있으면 일단은 물건은 주되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약이냐면 소유권 유보 매매를 한 거예요. 이 얘기면은 배우셨을 겁니다. 조건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너한테 을에게 줬어요. 대신에 그 소유권 자체는 갑에게 계속 필요해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건설사 병이 갑에게 이 엘리베이터 대금을 다 줄 때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에 이게 정지 조건이었죠. 정지권 뭐죠? 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 시점입니다. 그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 유보분 매매입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이 엘리베이터를 건설사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 병이 이걸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공사가 됐죠.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니까 이 건물에 뭐가 돼 있어요? 플러스 엘리베이터예요. 그렇죠? 건물은 물건이죠. 근데 뭐다? 부동산. 엘리베이터는 동산이에요. 근데 소유자 건물은 신축 건물은 원시 취득이죠. 별도의 규정 없더라도 취득할 수 있죠. 누구 거예요? 신축자, 건축자. 을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누구 거예요? 가백 거잖아요. 아직까지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왔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아직 대금을 못 줬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가백에 있어요. 설치는 됐지만 가백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결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부합이에요. 부합이 된 거예요. 부합. 그렇게 됨으로써 부합이 됐다면 효과가 뭐죠? 이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된다?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백이 아니라 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부합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가백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샀을 때는 내 거지만 그걸 산 사람 거지만 부합이 되면 부동산의 소유가 되는 거. 다만 이거는 갑의 것이었죠. 유보가 됐으니까 갑의 것이었는데 이제 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부합의 효과는 대신에 소유권은 상실하지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논리에 따라서 을이 갑을 상대로 보상 청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부합의 효과잖아요. 부합에서 소유권을 피해를 입은 손실을 입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그게 보상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대로 가면 좋은데 쟁점이 하나 뭐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을과 병 사이의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병은 이 동사 도급 계약에 따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엘리베이터의 매매 대금은 누가 지급해야 합니까? 병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을은 이 엘리베이터 대금을 다 포함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사 대금까지 지급하는 이 엘리베이터 대금까지 포함해서 공사 대금 지급하는 을에게 이러한 부합에 따른 보상 청구권 행사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적정한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이 구조는. 지금 무슨냐면 을은 병에게 이 도급 계약이 되면 공사 계약이잖아요. 공사 대금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사 대금에는 이 엘리베이터 포함이 됐거든요.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병에게만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합의 법리에 따라서 갑이 청구해야 한다? 이중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해 뭐냐면 이제 선의취득의 법리예요. 근데 이 경우는 동산의 선의취득과 상관이 없어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 적용을 하는데 어떤 법리냐? 을이 이 소유권 유보의 사실을 아냐 뭐냐입니다. 이걸 몰랐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보상 청구할 수 없고 을이 이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 이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갑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만 갑은 을에 대해서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합의 법리 설명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 자재. 엘리베이터 건축 자재입니다. 시험은 시멘트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 자재 예컨대 소유권이 유보됐다. 그러면 정지 조건이죠. 그리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 이 건축 자재를 판 사람에게 있다. 보통의 경우는 건축 자재는 동산이기 때문에 이 동산에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만 이 경우는 아직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유배돼. 매도인에게. 이렇게 쓰면 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건축자재. 자, 포인트 2.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돼 부합됐다. 부합됐죠, 아까. 그림 그랬죠? 부합되면 부동산이잖아요. 건물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동산. 건축자재는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인 제3자가 건축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와 이 건축자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부합의 이론이 언급된 겁니다. 포인트 3. 원칙적으로 제3자는 건축자재 소유자는 261조에 기해서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제3자 건축자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에 보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여기까지가 지금은 부합의 이론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건축 자재에 대해서만 나온 판례입니다. 건설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정책적 배경은 정책적인 거예요. 공사계약의 특성에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과실의 대상은 뭐죠?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 이 점에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포인트 1, 2, 3, 4 체계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197쪽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온 기출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됐었다. 제가 했죠. 부동산, 동산. 건물은 토지 부합상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을 본다는 건데 우리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즉 부동산 플러스 동산일 때 부합이 되면 누가 한다? 이 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기속된다.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다. 가격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설사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높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동산의 소유권 누구한테인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기속된다. 그 지문입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다음,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 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보상 청구권의 성격은 부당 이득 청구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261조의 부합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 요건. 이 얘기는 뭐다? 이득과 손해가 발생하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표현, 충족되는 경우 이 요건도 충족돼야만이 가능하다. 중축된 부분이 건물이 나오면 항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냐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강한 부합에 해당된다. 강한 부합은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약한 부합이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경우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기속된다. 즉 기존의 건물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건물의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 됐다. 그러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한이 유무에 상관없이 강한 부합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강한 부합입니다. 강한 부합. 설사 중축의 부분이 타인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 된다?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강한 부합이기 때문에 즉 약한 부합이 있어야 타인의 약한 부합의 경우에만 타인의 권한 유무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건물 임차인 자 권한의 기회 나오네요. 권한의 기했어요. 중축한 부분. 그럼 이런 경우는 약한 부합이냐 강한 부합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죠.
만약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 없다. 강한 부합이다. 그런 경우는 권원 따지지 않고 누가 된다? 기존 건물. 근데 여기는 뭐냐? 임차인 소유다. 잘못된 거죠. 기존 건물의 소유에 속한다. 비록 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즉 강한 부합이기 때문에 씁니다. 강한 부합.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약한 부합이라는 얘기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약한 부합이다. 약한 부합일 때는 권원 유무를 따진다. 근데 뭐라고 씁니까? 권원이 있다. 그러면 누구 소유다? 건물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자,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평가되지 않는 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부합이 됐어요. 부합이 됐으면 원칙이 되죠. 강한 부합이든 강한 부합에게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약한 부합이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건물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물건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 됐으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이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되지 않는 부분은 경매 목적물로 삼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얘기인데 부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평가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매수인은 낙찰자예요. 낙찰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건물에 부합된 하나의 물건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중축 부분은 평가되지 않아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이 매수인은 낙찰자라는 표현입니다. 쟁점은 평가되지 않는 부분은 경매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게 관점인데 그렇지 않다. 자, 이런 겁니다. 저당권의 하나의 물건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합된 물건은 부합의 기초인 저당 목적물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그의 수반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관없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저당권 효력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부합된 물건이 경매 목적물로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전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 의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목적물에 평가되지 않았다 해도 경락인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지문은 암기를 해주십시오.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감을 잘 잡았죠. 아, 토지 사유로부터 사용수익 권능, 즉 권원이 있구나. 적법한 권원을 받았구나.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을이겠죠. 을 소유의 수목. 그러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죠. 그 도지에 식재를 했어요. 식재는 부합이다. 근데 이 부합의 정도는 약한 부합이다.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사용을이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아까 그림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을이 외부에서 사와서 차에 실어서 갖고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리가 됐으면 그 수목은 여전히 을의 것이에요. 근데 이걸 싣는 순간 부합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식재라는 표현이 난 거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나무를 샀어요. 나무 샀고 실어야죠. 서울까지 오는 동안 그 나무는 산 사람 거, 그 사람 거예요. 하지만 그 식재를 했을 때는 이제 부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약한 부합이기 때문에 권원이 있냐 없냐를 따진 겁니다. 약한 부합일 때는 항상 권원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부합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기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용 대차, 임대차, 지상권 아까 전세권 얘기 드렸죠. 그 얘기합니다. 지상권에게 토지에 부속시킨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약한 부합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강한 부합일 때는 구성 부분, 부속시킨 물건은 권원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는 표현이죠. 적법한 권원 없이 나왔네. 권원이 없다.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자 지금까지는 수목을 예를 들었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은 당연히 토지 위의 농작물이겠죠. 좀 독특한 법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우는 약한 부합이냐 강한 부합이냐 따지지 않고 생각하십시오. 이 농작물이 뭘 따지면 성숙력, 성숙이 됐냐. 성숙이 유무를 따지면 성숙됐다,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숙이 된 경우에는 권원을 유무를 묻지 않고 경작자가 성숙한 농작물은 독특한 법리입니다. 농산품, 성숙한 농작물, 다 자란 농작물은 기존의 법리에 상관없이 약한 부합리와 강한 부합리에 따지지 않고 성숙한 농작물은 권원 유무에 상관없이 권원, 즉 경작자에게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고 권원 유무에 상관없이 유무를 묻지 않고 누구의?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왜냐하면 경작은 몇 개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0개월 이내 모든 게 그 특성 그리고 경작자의 회수의 가능성 그리고 경작자의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독특한 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책적인 문제다. 그래서 성숙한 농작물은 권원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한다. 부합에서 약한 부합이다. 약한 부합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확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확하고 독립한 물건 객체가 됐으니까. 그러면 권원 유무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작물, 성숙한, 앞에 성숙한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원 유무에 상관없이 경작자에게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독특한 법입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경작자. 이게 함정이에요. 적법한 권한 없이. 그래서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다. 설사 경작자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 성숙한 경우에만. 그럼 성숙하지 않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성숙한 배추, 농작물. 배추는 농작물이죠. 자,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의 소유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다. 적법한 권한 없이. 왜냐하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권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숙력을 떠나지 않고 토지에 부합되는 게 아닙니다. 적법한 권한 없이 권한이 없어요. 식장 수목. 수목하면 항상 해가죠. 약한 부합. 원칙은 토지의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식장 경우에는 그 식장 사람이 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권한이 없죠.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약한 부합이다. 토지 소유권에 약한 부합이다. 그러면 권한이 있냐 없냐를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속하고 만약에 권한이 있으면요. 이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식자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는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좀 구분할 게 뭐냐면 토지 갑소이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즉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차인, 갑 소유자, 을 임차인이 여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약한 부합이다. 나무니까, 수목이니까. 그리고 권한이 있다 없다.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수목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지금까지 이거였어요. 나무를 심었을 때 이 심은 을에게 권한이 있냐 없냐. 근데 지금의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을이 이제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을이 남을 씹은 게 아니라 임차인이 병에게 토지를 사용케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측면이 달라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이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과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소유자와. 그렇죠. 특징은 뭐냐면 이 병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기존엔 다 갑하고 소유자인 토지소유인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냐 여부를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 지문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채권에서 배울 겁니다. 임차인이 병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건 뭐에 해당하냐면 전대차예요. 임차인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체결한다고 봅니다. 전대차 계약. 근데 이 전대차 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토지 소유자가 이 전대차,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전대차 계약인데 임차인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병은 이 전대차를 가지고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이 나는 네가 왜 쓰고 있어? 이 토지 너 쓰지 마. 그 얘기를 할 때 병이 저는 임대차 계약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갑이 여기서 인도하라. 너 거기서 빨리 빼. 사용하지 마. 그 얘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자체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표시는 안 했지만 전대차 계약 그 특성 소유자,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을과 병 사이의 사용 계약을 기초로 해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인데 매수인이 토지 임차인의 임대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다 임대인의 승낙이었어요. 임차인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승낙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에서 이 얘기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의 허락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전대차 계약의 그 특징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 따라 도급계약 따라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계약을 했구나.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배웠죠.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이 내용을 딱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이 상황 자체가 매수인이 제3자와 공사계약을 했구나. 그리고 매수인, 건설사구나. 건설자가 건설자재를 샀는데 대금을 묻혀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구나. 건설자재 판매자에게. 그런데 그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구나. 그럼 부합이 됐구나.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 유보 사실에 대한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 데 가실이 없을 때는 자재를 판매한 사람은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이 지문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줄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 건설 자재구나. 또 소유권 유보된 건설 자재잖아요. 근데 건설 자재를 구체적으로 시멘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에 건축공사에 사용한 거예요. 부합이 됐구나. 부합이 되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죠.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은 시멘트가 부합한다. 아니죠. 부합이 됐어요. 부합이 되면 무슨 문제죠? 건축자재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냐? 그게 쟁점이었죠. 그런데 그 쟁점은 어떻게 해결되죠?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건설자재의 소유권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유보 사실을 알았냐?
아는데 과실이 없냐 유무에 따라서 보상 청구할 수 의무가 결정된다. 그걸 알아야만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합은 된 겁니다. 부합이 돼서 건물의 소유권 누가 취득한다? 이 자재는, 이 시멘트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취득합니다. 다만 쟁점은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축자재 판매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냐 없냐입니다.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자, 주소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타. 이 부합 말고, 자, 첨부에는, 첨부란 제도가 이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제도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부합과 혼화와 가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합에 대해만 살펴봤습니다. 그 위에도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무주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니면 매장물 발견해서 취급하는지 나오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지문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어떤 경우냐? 무주의 부동산을,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그게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한 자연은 자연인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아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가 갖습니다. 요게 무주의 물건에 대한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부동산, 국가가 소유를 한다. 그 다음 매장물,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을 한 발견자가 단독이다? 아니다.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매장물의 발견과 무주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요 관련해서는 요 두 지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부합과 관련돼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부합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